어떤 사물들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어야 한다. 저 유리집에다 넣어 그냥 그대로 간직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불가능이 너무나 안타깝다. J.D. 셀린저, 호밀밭의 파수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또 같이 방송을 하네요. 아니구나, 트랜스포머 했었구나. 그렇죠. 네, 트랜스포머 했었고. 방송에 좀 이렇게 성의있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왜 더 쉽게 그거 안 해요? 나 앞에도 생각이 안 나서 다 까먹었네. 다시. 뭘 다시 해요? 나 그냥 인사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이거 자를 테니까 잠깐만. 왜 잘라요? 야, 내 앞에다 한 것처럼 내가 복사하려고 딱 쳐봐. 더 쉽게. 안 되네, 그냥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가고. 까먹은 건 까먹은 거니까. 그럼요. 야, 난 인사말 멘트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갑자기. 이게 방송을 네. 이렇게 대충 먹으려고. 내가 아까 축구방에서 니좀 디스했다고 막 지금 나 까는 거냐, 여기서?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댓글이 있어요. 지금 댓글 대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 박기사. 죄송합니다. 저희가 댓글이 있어요. 최양준 중장님께서 하나 남겨주셨는데. 저희 댓글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무슨 막말이야. 너무 없다니. 트랜스포머 이후로. 그렇죠. 읽어드릴게요, 취향 전문장님. 글을 어디에 써야 할지 채널이 바뀌어서 이제야 남깁니다. 안 그래도 다운받을 때마다 번번하게 내용이 잘려서 몇 편을 밀었다가 이제서야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까지 들었어요. 이브생 로랑은 혼자서도 잘하셨어요. 박수 짝짝. 혼자 방송하실 때는 조금 진지하긴 하지만 평론가 같은 면모가 돋보였어요. 가끔 참여하는 광기사님도 반갑네요. 역시 두 분이 함께 하셔야 재미있어요. 축구 방송에 비해 참여율도 지지율도 떨어진다고 아쉬워하시지만 고정 마니아층이 탄탄하게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지치지 말고 방송 꾸준하게 해주세요. 사실 안 지치려면 네. 이렇게 삼계탕 먹을 이런 쿠폰이라도. 뭔 소리야. 다음번엔 저도 영화 보고 감상평도 올리겠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오히려 영화를 안 보게 되었네요. 창문 너머를 볼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번에 왜 이거 안 읽었어요? 어떤 거요? 이거요? 네. 그때 안 달렸었어요. 아닌데요. 이 6월 29일인데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7월 달에 했는데. 아니, 6월에 했죠. 내가 올린 게 7월이에요. 우리 그때였어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늦춰서 올렸잖아요. 맞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월드컵 채널 DPS 주간의 축구방 검색해주시고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모두 한번 삼바의 열기로 빠져들어가 보시죠. MBC보다 자신 있습니다. 월드컵은 DPS.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니아층이 어딘가 있으리라 믿고 참여율도 지지율도 떨어지지만 꿋꿋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원래는 팟빵이 지금 주였는데 지금 이게 아이튠즈에서는 꽤 잘 나가더라고요, 지금 영화방이. 근데 팟빵에서는 채널을 두 개로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완전히 밀렸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지금 이렇게 취향준 중장님 남겨주시는 것처럼 댓글을 이용해서 팟빵 게시판이나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같이 소통하는 방송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통 방송입니다. 축구방 이쪽 보면은 고정층도 있고요. 네. 정말 고정적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한 달도 안 된 방인데 댓글이 한 70개 우선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은 저희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생각하신 것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영화를 보시고 지금 최양준 중장님도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감상평 같은 거 올리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감상평.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읽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죠? 우리 없어진 방에서 엣지 오브 투모로우 그거 가지고 또 두 분이 잠깐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가 봤던 영화라면 더 깊은 얘기를 또 나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이제 봤었던 좀 재밌었던 영화 같은 거는
그 김성호의 영화만세 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감상평 같은 거 올려주시면은 네. 예, 김 기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이 본 느낌을 말씀을 해줄 거예요. 네. 저희가 계속 이제 꾸준히 더 발전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월드컵 좀 끝나면은 좀 더 방송을 많이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구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많이 좀 지쳐 있고요. 네. 아니 월드컵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네, 하지만 4년 만에 돌아오는 거라서 네. 예, 참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 영화, 이제 오늘 다룰 영화, 이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왜 영화로 바로 넘어가기 좀 아쉽지? 나도 좀 아쉽다. 앞에 그죠? 뭔가를 더 떠들어야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뭐 큰 화제가 원래 저희가 만나면은 주 화제가 이제 뭐 축구 얘기다 보니까 네. 축구 얘기를 아까 한번 터트려 놔서 예, 크게 뭐 할 말이 없는데 자, 우리가 오늘 본 영화는 네. 좋은 친구들입니다. 우리 어제 그 메가박스에서 봤잖아요. 네. 저는 극장 앞에 테이블 있는 거 처음 봤어요. 테이블석에서 봤죠. 네, 상암 경기장 가면은 치킨존 같은 느낌. 아, 네. 상암 경기장 축구 보러 오시는 분들은 치킨존이라고 관객석 앞에 이제 테이블이 있는 네. 관중석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극장에도 조그만 테이블이 있어서 되게 특별하고 또 좋더라고요. 공간도 너무 널찍하고. 저는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도 또 그 극장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예매권이 네. 저희가 이거 선택해서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 네, 시간에도 그렇죠.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예매권을 어디서 주셨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아, 그래요? 네, 영화평을 제가 써드리는 쪽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후원이네요, 어쨌든. 네, 후원이고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예매권이 들어오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영화를 볼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이렇게 예매권이 들어올 때 이 영화가 좀 별로 안 좋은 영화일 수 있겠다라는 각오를 사실 조금씩은 하고 가요. 사실 진짜 기대 안 하고 갔습니다. 네,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의외였죠. 네, 영화가 그래서- 괜찮은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좀 보기 잘했다. 안 그랬으면은 분명히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거. 네, 그렇죠. 정말 안 봐. 네. TV에 나와도 안 봤어요. 네, 그럴 영화인데 보고 나니까 이 영화 지나치지 않았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좋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정 몇몇 배우들에 대한 인식이 저는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매권이 참 이번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볼 영화가 네. 혹성 탈출이었는데 네, 그렇죠. 혹성 탈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주가 두 주가 미뤄지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이거를 껴놨었어요. 근데 원래 흑성 탈출이 7월 17일 막 이때 개봉한다고 했던 영화인데 네. 이 뒤에 있는 영화들이 아무래도 좀 힘이 있는 영화들이다 보니까 군도가 바로 일주일 후에 다가오고 그리고 같이 개봉하는 영화가 그 해적 바다로 간 네네, 그쵸. 산적 바다로 간 해적인가? 아니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인가? 모르겠어요. 네, 그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해서 좀 약간 후달렸나 봐요. 그래서 앞쪽에 좀 만만한 영화들이라 생각하고 정우성을 요격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변경됐죠. 네, 정우성의 그 신의 한 수가 지금 최고의 영화니까 지금 있는 영화 중에 그래서 혹성탈출이 온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 또 하나의 영화가 있지 않나. 멋진 영화요. 오늘 우리가 본 그래요? 네. 흥행면에서는 사실 기대하기가 좀 애매한 게 홍보도 많이 안 됐던 것 같고 네, 사실 저도 이 표를 받기 전까지는 좋은 친구들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리고 뭐 지성, 주지훈, 뭐 이광수가 나오는데 사실 느낌상 네. 약간 옛날에 뚝방정설 비슷한 무슨 막말이 거기보다 낫지. 아니 그러니까 그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 뚝방전설보다 이 영화가 처음 떠오른 건 일단 뛰어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알죠. 송승헌하고 옛날 타조알로 유명했던 배우가 예, 있어요. 예, 타조알. 네, 그런 배우들 권상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생각이 좀 나고. 근데 그 영화보다는 또 이 주연급 배우들이 네. 약간 딸리죠. 네, 그렇죠. 그 영화에는 이제 또 A급 탑이었죠. 배우들이 있었으니까. 탑이었죠. 그리고 지성 씨가 아무리 그 TV에서 날고 길고 하지만 네. 영화에서는 아직 그렇게 돋보인 적이 없었죠. 예, 그런 게 그리고 없었기 주지훈 씨는 일단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지훈 씨의 이미지는 약해가지고 이제 나갔다가 네. 약간 아이돌 같은 이미지, 철없는. 그렇죠. 그래갖고 주지훈 씨 같은 그 경우에는 딱 봐도 그냥 예전에 궁 네. 보고 많은 여자들이 좋아했을 텐데 저는 그걸 안 봤거든요. 네, 저도 그냥 여성 팬들한테만 인기 있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약간 느낌이 그 이민호 씨 요즘에 네네. 그 꽃보다 남자 그 이민호 씨의 느낌과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저의 판단이 전혀 달랐다는 걸 이 영화에서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민호 씨가 연기를 잘한다는 걸 전혀 모르겠거든요. 네,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네, 같은 연기만 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 탑배우로 지금 거의 분리를 부디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여자들이 느끼는 거랑 우리가 느끼는 건 다른가 봐요. 주지훈 씨도 저희가 완전히 좀 낮은 배우로 생각하고 갔다가 좀 혼나지 않았습니까, 재수 씨한테? 그렇죠. 네, 어떻게 주지훈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사실 잘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약간 이미지가 약간 그랬죠. 네. 그러고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아무튼 뭐 좋은 친구들입니다. 감독은 이도윤 감독이고요. 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감독입니다. 네, 찾아보니까 거의 첫 번째 영화 같더라고요. 신인급 감독이고요. 네, 연출한 첫 번째 영화 같고, 그리고 이제 배우로는 지성, 네. 주지훈, 이광수 이렇게 나옵니다. 지성은 그 현태 역이고요. 주지훈은 인철이, 그다음에 이광수는 민수 역으로 나옵니다. 네, 쓰리톱이었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 명이 거의 영화를 지배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명이 삼총사가 네. 처음에 오프닝이 이제 정동진이에요. 거기 정동진이에요? 정동초등학교 거의 정동진이에요. 아, 나 강원도인지 아예 몰랐네. 네. 사투리를 안 쓰잖아, 애들이. 네, 그러니까 사투리를 안 쓰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배경이 부산인데도 부산 사투리도 안 써요. 아, 그러네? 이거 다짜고짜 사투리 하나도 안 쓰네, 그냥. 네, 이거 나는 보면서도 이게 부산 맞나 그랬는데 계속 보면은 그 부산의 마린시티 나오고 계속 그러거든요. 아, 제가 어색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저도 부산이라는 걸 분명히 봤고, 부산을 좀 강조하거든요, 중간에. 근데 사투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사투리를 안 써요. 셋 다 사투리를 안 쓰고. 그래서 얘네가 한번 나한테 서울 가야지하고 짐 싸잖아요. 네, 그걸 되게 서울 사람이 가는 것처럼. 그렇죠. 경기도에서 네. 서울 가는 것처럼. 아, 약간 배경을 그냥 제작비 때문에 거기서 그냥 해놓고 어떻게 제작 차원에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특이하네요. 예. 어린 시절은 그 정동진이었던 게 거의 확실하고요. 네. 아무튼 거기 있던 친구 셋이서 그대로 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친하게 그대로 커서 잘 지내고 있다가 보험쟁이죠, 보험쟁이. 네, 인철이가 보험쟁이가 되고 네. 주지훈이. 그 보험쟁이 인철이랑 이제 지성의 어머니랑 이제 합을 어떻게 맞춰서 네. 보험금 사기죠. 네, 보험 사기라고 하죠. 그냥 화재 보험을 들어놓고 수억이 나오는. 네, 그래서 그래놓고 불을 지르는데. 네, 계획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계획에 이제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네. 또 광수, 민수도 같이 껴서 이제 같이 하는데 우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네. 지성의 어머니, 그다음에 아버지도 다치고 어머니는 이제 살해라고 해야 되나? 아, 살해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음을 맞게 되는 거고. 아무튼 죽게 되고 네. 이제 그거를 지성한테 알리면 안 되는 이 두 친구가 네.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 거와 범인을 찾고 싶어하는 지성의 모습이 계속 그려지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우정 영화라기 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영화는 누아르예요.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그래서 마지막쯤에 지성이 한번 밖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갑자기 화면이 환해진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시종일관 계속 우울한 분위기, 눅눅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찌르고 패고 이런 장면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누아르 영화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남자 영화고요. 남자 영화는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저는 이런 분위기를 약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예,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영화 내용은 대충 이렇고요. 여기서 저는 이 감독이 네. 첫 작품이라는 게 약간 좀 색달랐어요. 첫 작품이라고 해서 정말 기대를 안 했었는데 네. 첫 작품 치고는 진짜 잘 만들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네, 이 경험이 있는 감독님 전에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황제를 위하여에서 예. 이 오래 쉬신 감독님과 첫 작품인 감독님 누가 더 나은지. 이 오래 쉰 감독님이랑 저는 그 황제를 위하여가 여러 번 생각났어요. 영화를 보면서. 우선 처음으로 이 부산 시내를 찍으면서 약간 위에서 도시를 찍는 장면이 있습니다. 위에서 그 주지훈의 주지훈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약간 높은 곳을 동경하고 돈을 막 아낌없이 쓰지만 사실 사치를 하지만 사실 내면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그냥 자신의 삶만 막 덕지덕지하고. 그렇죠. 그런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시의 모습을 위에서 찍어버려요. 부감샷으로 하이앵글로 찍어버리는데 그때의 모습이 마치 황제를 위하여서 도시의 모습을 찍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전 났거든요. 그리고 주지훈의 캐릭터와 이민기의 캐릭터도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느낌이 비슷했어요. 느낌이. 그리고 그 두 배우가 다 모델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도 약간 저한테 이 영화 두 영화를 연결시키고 깰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느껴졌는데
역시 이번 영화 감독님이 훨씬 나으시다는. 저는 사실 그래갖고 다음 작품도 살짝 기대가 됩니다. 네. 이도용 감독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찍으셨으면 다음 작품에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이 영화 오프닝 기억하세요? 그렇죠. 기억하죠. 네, 이 영화의 오프닝. 저는 사실 오프닝부터 약간 실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동초등학교 나오면서 저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나가잖아요. 네. 딱 땡땡이를 치죠. 가방 먼저 넘기면서 새 친구가 막 그걸 달려가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워크맨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네. 저는 이 장면들이 뭐가 생각나냐면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성인이 안 나오고 주인공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지성과 주지훈과 이광수라는 걸. 근데 이 세 친구가 아주 어린 시절을 보여주면서 오프닝을 하는 게 결국은 미래로 가겠구나. 저는 그 라스트베가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옛날 얘기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그 장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고 처음에는. 근데 그게 빠졌으면은 네. 나중에 그다음 그 성인 배우들이 처음 나온 게 네. 지성집이지 않습니까? 네. 그 조카의 생일 파티 할 때. 네. 그 장면이 좀 어색하게 연결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래서 아예 도입을 다르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끝까지 보니까 그냥 오프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프닝.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았고 제가 처음에는 약간 없어 보여서 영화를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오프닝도 없어 보여서 좀 실망을 했는데 선입견이 없이 어떤 감독인지 모르고 봤다면 되게 더 좋게 봤을 수 있겠다 오프닝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괜찮았습니다. 그 오프닝에서 일단 나가서 워크맨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 네. 광수가 산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 속에서 민수라고 불리는 그 광수가 산 건데 그걸 압수당했었나 봐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른 친구들이 훔쳐서 같이 나온 건데 졸업장을 가지고 졸업할 때 그 워크맨을 가지고 산을 오릅니다. 그게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그 강원도에 있는 산이겠죠. 정동초등학교는. 그러겠죠, 뭐. 네, 산을 올라서 눈 덮인 산에 겨울에 졸업식이니까 이제 2월이었을 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서 같이 사진을 찍어요. 본인들만의 졸업사진이죠. 네, 셋이서 졸업사진을 본인들만의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바로 저는 이제 미래로 내려오겠구나 추억을 가지고 했는데 아니죠.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점점 저는 오프닝부터 갑자기 여기서부터 막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시작되더라고요. 몰입이 쫙 되는데 이제 산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한 친구 그 민수가 맨날 좀 약간 덜 떨어진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지성이는 전형적으로 공부 잘할 것 같은 혹은 내지 부잣집 캐릭터 같은 부잣집 아들 캐릭터. 그리고 주지훈 캐릭터는 그냥 약간 노는 캐릭터, 약간 반항하는 캐릭터 그런 캐릭터로 가는데 민수가 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부상을 입습니다. 정신을 잃고 머리를 크게 다친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다쳐서 나중에 모자를 하게 되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그 전에 약간 모자라 보였으니까. 네, 그래서 민수를 데리고 이제 두 친구가 데리고 내려오게 되죠. 근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애들이 산을 한 명을 데리고 정신을 잃은 한 명을 데리고 오기가 벅차요. 그래서 어렵게 내려오다가 결국 너무 춥고 기력은 다 쇠하고 해서 기진맥진한 채로 어느 오두막 같은 데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추운 몸을 억지로 녹이면서 버티는데 인철이가 내가 내려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겠다 하면서 내려갑니다. 혼자. 그래서 그 자리를 지성과 그 이광수 그 두 명이서 그곳에서 이제 버티게 되는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될 때쯤 돼서 계속 기다리지 않고 지성이 그 이광수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죠. 네, 나가려고 해서 나오죠. 눈밭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이제 한참 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인철이가 뛰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오프닝이 끝나죠. 저는 오프닝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주입도 확 되고. 네, 몰입도가 진짜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몰입도가 제일 많이 가는 오프닝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바로 전전 영화들을 생각해보면은 창문 너머는 같이 안 했으니까 트랜스포머 오프닝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네요. 기억 안 나죠? 네. 우는 남자 오프닝은 기억납니까? 우는 남자는 기억나네요. 네, 우는 남자는 오프닝이 강했어요. 네. 황제를 위하여 오프닝 기억나요? 황제를 위하여는 잘 안 나요, 또. 저는 이거는 황제를 위하여는 기억이 나는데 이건 억지로 기억나는 거고 황제를 위하여는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찌르는 거 그냥. 찌르는 것보다 그게 오프닝이었구나. 네. 저는 그 글씨체 때문에. 네. 이번 글씨체 좀 비슷했네. 네. 글씨 때문에. 네. 아무튼 그 오프닝이 사실 영화를 본 지 한 1, 2주만 지나도 기억 안 나는 영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오프닝이 좀 오래 갈 만한 그런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자체가 영화 전체를 관통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원래 그런 오프닝이 좋은 거잖아요. 한 편의 영화의 시작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면 그보다 좋은 오프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심지어 몰입도까지 있고
이 영화의 오프닝은 정말 배치가 잘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오프닝이 이런 뜻이었네, 이런 게 감춰져 있었네 라고 생각할 그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는 남자의 오프닝이 강렬했지만 그보다도 저는 나은 부분이 있었고, 황제를 위하여나 이런 영화, 트랜스포머나 이런 최근에 봤던 영화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멋진 오프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성인 시절로 가죠. 네. 이제 배경을 옮겨서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 친구가 친한데 직업은 다 다르죠. 한 명은 소방관. 네, 지성이 소방관. 한 명은 이제 보험쟁이. 네, 주지훈이 보험쟁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탁소 비슷한데 세탁소는 아니고 네. 그 소주나 막 음료 같은 거를 좀 파는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정식 가게도 아니고. 유통하는 뭐 비슷한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제대로 그냥 벌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술독에 빠져 있는. 네, 그런 캐릭터로 있습니다. 박스째로 소주 몇 박스를 네, 해놓고 그쵸. 살더만. 네.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광수가 한번 되게 주지훈이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인철이가 우리 이런 일을 버리자. 이제 어머니 이제 지성 이름이 뭐지, 캐릭터가? 지성이. 그냥 지성이라고 합시다. 예. 네, 지성이 어머니가 불법 오락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말 바른 생활을 살고 있는 지성이와는 척을 지고 있죠. 예, 사실 그렇죠. 둘이서 정이 없는 게 결코 아닌데, 둘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척을 지고 있는데, 주지훈은 그거랑 별개로 보험 사기를 쳐서 보험금을 벌 생각에 그 어머니랑 짜고 불을 지르자, 얘기는 다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약한 민수는 그걸 할 생각을 선뜻 못하죠. 근데 주지훈이 계속 설득하고 계속 강압하니까 좀 약간 관계가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주지훈이 계속 약간 모자라 보이는 민수를 계속 때리고 하니까 그 민수가 거기서 정말 고통받다가 계속 하기 싫다고 그러다가 힘들어하다가 잠을 잔 이후에 일어나자마자 소주를 한 병을 들이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잔을 가득 채워서. 그 맞아요. 그 고민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자고. 네, 자고 일어나자마자 밤새 술 먹고 자는데, 바로 일어나자마자 잔도 엄청 큰 잔이야. 먹을 것 같은데 소주를. 사이다 잔이죠, 사이다. 그게 조그만 잔이었어요? 네. 소주를 가득 채우더니 꿀꺽 다 마십니다. 정말 충격받았어요. 모닝 네. 소주를. 아무튼 뭐 알코올 중독자 같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직업이 다 다른데 좀 인상적으로 처음에 캐릭터 설정이 나오는 게, 이들 셋이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이 지성의 집입니다. 그 집에 지성이 행복하게 살고 있죠. 딸과 아내와 함께. 근데 아내가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알아듣지도 못해요. 아니요, 청각은 안 할 텐데. 청각장애인이죠. 그래서 수화로하고 사람들이 말할 때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손짓으로만 하잖아요. 청각장애인은 보통 청각이 안 좋으니까 말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청각장애인이고 딸이 하나 있는 이런 가정을 이루고 있고, 다른 두 명은 진짜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이 광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불쌍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주지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나쁜 삶을 살고 있죠. 예, 근데 딱 보기에는 멋진 삶을 살고 있죠. 그냥 화끈하게 살고 있긴 한데, 보험 사기 치면서 당장 돈도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메워야 되고, 계속 보험 사기를 치잖아요. 자기가 있는 보험회사에서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네. 외차 타고, 여자도 예쁜 여자 만나고, 네, 좋은 가방 가지고 다니고, 돈도 팍팍 쓰고, 예, 뭐 그런 모습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서 네, 돌려막기. 돌려막기 형식인 거고, 사실은 좀 불안전한 삶을 두 명은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지성은 또 너무 모범적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생명을 한번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욱 절친한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서로의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챙기는 그런 사이가 돼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죠. 초반부는 캐릭터 설정을 하는데, 그리고 약간 떡밥을 까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안정적이었고, 그러다가 정말 아까 박 기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야기가 전환되는 거는 그 어머니의 가게에서 불을 지르는 그 장면부터 이야기가 급반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가게에서 어머니가 먼저 불을 지르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CCTV에만 안 찍히면은 우리가 하는 게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지훈이 맨날 보험을 들어달라고 오기 때문에 그 보험을 들면서 같이 사기를 공모죠. 그 공모하게 되는 거고, 그 공모를 주지훈이 광수를 꼬드겨서 같이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재수없게도 아버지가 치매 비슷하게 앓고 있던 아버지가 오는 거고,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우연치 않은 계기로 광수와 몸싸움 끝에 돌아가시게 되고 아니 돌아가시진 않고 기절하시게 되고 그걸 죽은 줄 잘못 알고 그 어머니가 완전히 그 흥분하셔서 이야기가 막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도 죽게 되고 그러니까 둘째 친구 부모를 다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 2명이 친구 모르게 바른생활 친구 모르게 보험 사기를 치려다가 친구 어머니와 함께 친구 어머니 뭐 아버지를 다 죽인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죽인 거는 광수였죠, 광수. 네. 그렇죠. 주지훈이 사실은 다 꼬드겼지만 광수가 죽인 거였고 일이 정말 그 상황이 급박하고 긴장감 있게 연출이 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말 당황해서 서로 광수는 완전 패닉이고 주지훈은 그 억지로 정신을 잡은 다음에 그걸 다 깨부수고 불태우고 나오게 되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거기에 놓아둔 채로 그렇죠. 네, 그게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게는 전부 다 불탔지만 사람들은 다 주지훈을 의심하는 그런 국면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리고 친구인 지성이 내가 범인을 잡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야기는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후의 얘기는 이제 우정의 얘기로 흘러가요. 이후의 얘기는 우정으로 흘러가면서 뭐랄까 광수는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인철이는 그걸 어떻게든 입막음하고 수습하고 노력 많이 하죠. 네. 그 속에서도 이 친구들이 과연 이 친구들의 우정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게끔 만드는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영화의 결말까지 가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잘 준비된 결말까지 나아가면서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딱 내려다봤을 때 제가 다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다시 내려다봤을 때 이 영화는 오프닝도 엔딩도 정말 잘 구상해서 잘 만든 영화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짜임새 있는 영화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되게 깔끔하게 끝나는 것도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배우들 연기도 누구 뭐 빼놓고 막 이럴 정도가 아니라 다들 정말 괜찮았던 연기를 보여줬고요. 조연들까지도 그 사채같이 쓰는 그 조폭 있지 않습니까? 네. 대장. 그 사람마저도 네. 굉장히 분위기 있는. 사실 조연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그렇게 부족했던 사람이 없어요. 비중이 크거나 작거나. 이제 어머니인 이휘양 씨 연기 괜찮았고 그 사채업자로 나오는 사람이나 그 부하로 나오는 사람이나 뭐 내지는 경찰로 나와서 중간에 한번 주지훈 만나서 그래서 그쵸. 행복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비리경찰. 네, 비리경찰이나 역할 하나하나 그 보험 그 조사관이요. 네, 그 사람이나 사람들 하나하나 살펴봐도 그렇게 연기를 못했던 사람이 없을 만큼 네,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멍이 없다 그러죠. 이런 네. 거는 구멍이 없을 만큼 탄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네, 좀 큰 영화일수록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큰 영화일수록 큰 기획사들에서 네. 배우들을 밀어주다 보니까 신인급 배우들을 밀어주다 보니까 이게 구멍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원래 큰 영화일수록. 근데 네, 그럴 수 이런 있죠. 영화는 크게 막 돈 쓰고 막 이런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중간 정도 하는 배우들을 다 갖다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정된 그런 연기를 보여줬고. 근데 큰 영화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게 제가 아까도 한번 엮었지만 황제를 위하여 보면 규모가 비슷해요. 그런가? 근데 그렇죠. 이민기에 황제를 위하여가 돈을 더 썼을걸요. 더 썼다고 해도 그 조연급 배우들 생각해 보면 액션씬이나 이런 거는 더 썼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막 그 배우를 밀어주기 위해서 태임 씨도 넣고 막 그랬겠죠. 지금 여러분은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이게 틀리네. 이 영화의 가장 큰 볼거리 중에 하나는 분명히 배우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력이 모두 다 출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는 특히 네. 특히나 그 주지훈 씨의 연기가 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주지훈 씨. 제가 좋아하는 그쵸. 연기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떤 영화요? 월스트리트. 네. 약간 거기서 디카프리오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살짝은 비슷한 약간 그 약반 듯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참 좋더라고요. 네, 돈을 어떻게든 끌어다가 그냥 돈 막 쓰면서 약반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박기사가 꿈꾸는 삶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기사가 이런 사람들을 맨날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데니드한도 그때 좋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돈 많고 약반 놈들 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돈 많고 제정신 있는 애들 안 좋아하잖아요. 예. 돈 없고 약반 애들 안 좋아하잖아요. 예. 돈 많고 약반 애들을 좋아하는 이 박기사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 예. 돈 없는데 약을 왜 빨어? 그니까요. 근데 사생글단 보면 그런 애들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싫어.
돈 많은 선수 약반 스타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주지훈은 실제로도 약을 빨아봤는지 이 영화에서 약을 안 빨아는 캐릭터인데도 약반 느낌이 빨아봤는지는 나요. 뭐야? 디스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역시 인마 먹어본 사람이 먹는 맛을 안다고 인마. 정말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좋고 그 이야기할 만한 장면도 정말 많아요. 좋았던 장면들이 꽤 많아서 네.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죠. 박 기사는 어떤 장면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팬티바람으로 네. 겨울에 이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네. 주지훈이 나오면서 이제 새 친구가 아, 그 그 평상 같은 데 앉아서 평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 이야기 나누는 게 지성 딸한테 네. 애들이 뒤에 벙어리라고 쓰죠. 아, 네. 그 옷에다가 지성, 그러니까 현태의 아내가 벙어리니까 그 딸한테 학교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이나? 그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네, 학교 친구들이 빨간색으로 하얀 드레스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벙어리 이렇게 써놔서 예, 그거를 막 세 명이서 보면서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네. 지성도 쿨하게 넘기고 나머지 친구들도 쿨하게 넘기면서 주진이 마지막에 내가 사줄게 버려 막 그러면서 네. 셋이 앉아있는 장면, 그 장면이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얘기, 이 장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이 같은 시간 동안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그 옷에 벙어리라고 써져 있고 이걸 통해서 친구들이 우정을 또 나누는 장면이 있는 거고 그 장면이 뭐냐면 바로 전날 아까 말했던 그 소주 장면이에요. 그렇죠. 소주 먹고 나온 거예요. 갑자기 지성이 찾아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집에 세탁소네. 그 광수가 다 망한 세탁소예요. 세탁소네. 근데 애가 세탁은 안 하고 그것만 해서 그러지 아버지가 세탁소를 아마 하셨나봐요. 그 세탁소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망했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네. 아 그거네. 아버지가 세탁소를 하셨는데 세탁소가 망했고 그 자리에서 광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음료수 유통 같은 아르바이트만 하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지성이가 오니까 그 인철이는 계속 설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수를. 네. 설득하려고 하는데 민수는 계속 고민을 하고 이게 과연 모두를 원한 일인가, 아무리 봐도 범죄 같은데. 그래서 하기 싫어서 계속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그 현태가 찾아오니까 인철이와 민수가 같이 앞으로 나와서 평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 옷에 대한, 벙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 초등학생들 못됐다, 그리고 못 지운다, 그래서 내가 하나 사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랄까, 어머니랑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가족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거봐, 지금 우리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잖아. 왜냐면은 인철이는 민수한테 현태가 모르더라도 현태만 모르게 이 일을 잘 하면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피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임이다. 보험사만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게임이다 라고 계속 설득을 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상황을 모르는 현태는 정말 그렇게 생각될 만큼, 그 민수가 그렇게 여길 수 있을 만큼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민수는 정말 그런 상황을 서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입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수가 선택하게 되는 네. 예, 그 결과를 낳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사실 생각해보면 이 영화 전체적으로 암울하고 우울한 장면 속에서 야외 씬 자체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야외 씬이 있더라도 밤에 뭐 범인 잡으러 간다거나 막 그런 식이라서 야외 씬 자체가 많지 않은데 그 야외 씬에서 주는 그 따뜻한 느낌, 전반부에는 거의 유일하게 따뜻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맨 처음에 오프닝 때 그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낼 때 말고는 이 장면이 거의 유일하게 따뜻한 장면이 아니었나.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장면은 그 광수 네. 아버지 제사 때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지성 혼자서 네. 소주를 먹죠. 소주를 먹으면서 아무리 자기한테 이제 등을 돌리고 지냈던 엄마였지만 네.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긴장감이 네. 이 영화에서 거의 가장 많이 그 신경을 썼던 그런 긴장감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긴장감이라기보다는 두 배우의 이제 연기가 다 좋잖아요. 네. 근데 지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죽어서 분노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 계속 돈 얘기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채업자도 그렇고, 그 보험조사관도 그렇고. 그 속에서 되게 분노와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경찰도 부패경찰이라 수사를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어머니가 불법으로 이제 돈을 매겼었기 때문에. 불이 나면서 그 장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장부가 수사하다가 나오면 더 큰 일이니까 경찰은 그걸 계속 은폐하려고 하죠. 그 속에서 분노를 한 그 현태가 친구들을 모아놓고 두 친구한테,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친구들한테 내가 범인을 잡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앞에서 표정을 딱 비춰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괴로워하죠.
민수 같은 경우엔 정말 많이 괴로워요. 눈물이 막 뚝뚝뚝 평소에도 막 흐르고 이 장면에서도 정말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장면. 그 죄책감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장례식에서 어머니 장례식에서 이제 맞절을 하잖아요. 와서 상주랑. 네. 그때 이제 상주 자리에 옆에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삼촌이니까 그 민수가 머리를 다친 걸 보고 손을 막 너무 표정도 안 좋고 하니까 손을 갖다 대려고 해요. 그 어린애가. 네. 근데 손을 탁 치면서 완전히 강하게 뿌리쳐가지고 애가 겁나서 웁니다. 그 장면도 그렇고 연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장면에서도 아까 박혜사가 말한 장면에서도 정말 내가 범인을 잡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믿을 만한 친구들 2명이 사실은 범인이고 그 범인 2명의 마음이 정말 괴로워하고 있거나 혹은 정말 곤란해하고 있는 그 장면을 좀 찡하게 연출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주지훈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네. 주지훈의 연기가 정말 좋았다고 느낀 거는 네. 나중에 그 서류 태우는 장면이 있어요. 네. 사건 경위서 같은 거. 그 서류를 태우는 것도 사실 맞교환을 하는 거죠, 경찰이랑. 네. 그것도 이제 술이 만취가 돼갖고 네. 이제 거기서 그거를 태우면서 민수한테 전화를 네. 하는 그때는 이제 자살 그 시기에 민수는 이제 네. 자살을 하고 있는. 그때였죠. 네. 그래갖고 그때의 연기도 참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 주지훈도 괜찮았고 나중에 민수 죽은 거 확인해갖고 오열하는. 그 오열할 때 민수의 핀 천을 들고 그때 광수가 누워있잖아요. 네. 그때 오열하는 장면도 그렇고 진짜 주지훈의 연기는 순간순간 보는 사람한테 울컥하게 할 만큼 공감하게 할 만큼 그런 연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선 표정을 배우 출신이고 원래 얼굴로 비주얼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배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은 얼굴로 갈 구겨지는 거, 네. 얼굴이 망가지는 걸 신경 안 쓰고 진짜 연기를 제대로 하려고 보여주더라고요. 네, 영화 내내 척추가 바로 서지 않죠. 계속 꾸부정하게 다니고 맨날 건들건들하고 허세로 가득하고 그리고 진짜 돌려막기식으로 겉은 휘황찬란하지만 내실은 볼품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이 사람 자체가 막 그냥 끌리는 대로 좋은 대로 막 순간순간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때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한테는 말을 할 수 없고 너무 큰 잘못을 지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 친구한테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게 이 친구한테도 심지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걸 무마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마음 약한 민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신이 지고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고 인철이의 입장에서는 이걸 덮는 게 모두한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막 서로 3명의 입장이 지금 다 다른 상황인데 인철이가 어떻게든 자신이 그 장부를 어떻게든 어렵게 찾아오죠 진짜. 장부를 잃어버렸다가 되게 힘들게 찾아요. 여자가 다 갖고 튀니까 어렵게 찾아와서 그 장부랑 그 경찰의 그 조사하는 그런 것들이랑 바꿔서 경찰 조서를 다 불태웁니다. 조사하는 과정을 다 불태우면서 민수한테 전화를 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 형이 네 목숨 2번째로 살렸다. 옛날 그 산에서 한번 살려줬으니까 내가 네 목숨 2번째로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부를 다 불태우고 그러면서 막 정말 자기도 너무 괴로우니까 술에 취해서 막 미친 듯이 괴로워하면서 그걸 다 태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민수도 목을 매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 이 전체적인 비극을 관객들은 다 알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고 너무 이 인물이 인철이라는 인물도 다 비극적이에요. 이 인철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다 모든 걸 만든 원흉이지만 영화 보는 내내 계속 이 사람도 계속 불쌍해 보이는 이들의 우정이 계속 엇갈리는 느낌이 들 만큼 영화가 안쓰럽습니다. 네. 제가 좋았던 장면은 그 보험조사관이 활약했던 장면들이에요. 이 보험조사관이 되게 약간 내열한처럼 나오죠. 네. 감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이 어조도 없잖아요. 연기를 딱 전형적으로 어조 없이 그냥 내뱉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감정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게끔 하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범죄를 딱 보자마자 케이스를 확인하자마자 이거 범인은 지성이다. 현태다. 왜냐면 현태의 친구가 인철이고 인철이는 우리 회사에 그 보험회사에 맨날 보험 사기치는 문제 있는 직원의 친구다. 이 둘이서 분명히 짜고 보험 사기를 쳤을 것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근데 반은 맞춘 거잖아요. 사실 인철이가 했다는 건 맞는데 현태는 아니었죠. 인철이는 현태가 워낙 고지식하고 그 바른 생활 사나이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한 채로 다른 친구랑 같이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찾아갑니다. 그 현태를. 그래서 명함을 딱 내밀죠. 명함을 내밀면서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왔다 하면서 지금은 보험금 지급을 정지해야겠다. 그리고 그 보험금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가 이 사건이 사실 이런저런 의혹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면서 되게 의혹을 약간 지성에게 두는 것처럼 은근히 뉘앙스가 있게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 현태는
기분이 너무 안 좋죠.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그렇게 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와서 돈 얘기만 하니까 사채업자도 그렇고 그래서 명함은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가지고 버리면서 그냥 가라고 그럽니다. 왜 자꾸 와서 날 힘들게 하냐 가라. 그 장면이 나오고 이 명함이라는 게 되게 나중에 다시 한번 나와요. 이 명함이라는 소품이 정말 중요하게 쓰이죠. 민수를 한번 또 찾아가죠. 나중에 그쵸. 사건이 좀 불거지고 나서 이제 결국은 계속 인철이를 뒤쫓다 보니까 민수를 여러 번 만나니까 어쩌면 민수랑 둘이서 했을 수도 있겠다. 현태가 아니라. 그래서 민수를 따로 찾아가가지고 약간 민수를 톡톡 건드리는 말을 하죠. 그렇죠. 자극하는 말을. 그러니까 민수가 등지고 있는데 그 보험조사관을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무 죄책감에 떨고 있던 사람인데 마음도 약하고 그 속에서 계속 톡톡 건드리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냐고 실제로는 가까운 사람한테 다 죽는다고 길 가는 미친놈한테 찔려 죽을 확률보다 평소에 웃고 알고 지내던 사람한테 찔려 죽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그 얘기가 딱 니들이 죽여야지 않았냐 이걸 겨냥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수가 너무 가뜩이나 힘든데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얘기를 한 채로 이 사람이 명함을 주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서 민수가 목을 매서 죽죠.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서 나중에 현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오잖아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네. 인철이는 취해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불태우고 있던 상황이었고 현태가 찾아와서 그 죽은 거를 목도하고 그 자리에 써놓은 유서가 있었고 민수가 그리고 그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명함이 나오죠. 이 명함이라는 소품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저는 영화적으로 되게 짜임새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지만 다른 영화들 보면은 이 정도의 소품도 활용을 제대로 못한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국 영화 중에서 이 정도로 짜임새 있게 활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오프닝과 엔딩도 그렇게 서로 응답을 하고 있고 영화 전체적으로 되게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런 짜임새라던가 혹은 연기력이라던가 이 두 축이 다 살아있어서 영화가 약간 뻔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힘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 네. 공항 장면 둘이서 네.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고 네. 나는 사실 너한테 이런 감정이었다. 네, 인철이랑 현태가. 네. 그러면서 이제 지성이 묻습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네. 내 주지훈이 거기서 그냥 잘 살아라. 그러면서 가죠. 네.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지성이 오더를 내린 것 같아요. 찌르라고? 네. 왜냐면은 사과 한마디를 받고 싶었는데 네. 정말로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가버리니까. 네, 사실 저는 영화 보고 나와서 말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헤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인철이랑 현태가 어떻게 만나냐면 인철이가 일을 다 끝내놨는데 사실은 자기는 다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랬는데 민수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완전 꼬여버린 거잖아요. 자신이 정말 돕고 싶었던 자신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친구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몰아붙였지만 그 장면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민수가 죽었던 그 영안실에서 시체 안치소에서 정말 오열하잖아요. 인철이가 그 민수의 시체를 보고 막 오열하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이 완전 충격을 받았던 걸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인철이의 행각을 보면은 그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중간에 현태가 상황을 잘 모르고 각서를 잘못 쓰잖아요. 네. 그 어머니의 화재 계약서를 사실은 없는 계약서, 잘못 만들어낸 계약서랑 그 사채업자가 가짜로 만들어낸 계약서랑 교환을 해버리고 그 교환을 한 각서를 받으러 인철이가 갔죠.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인철이가 가서 협박을 하는데 협박이 안 먹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칼 들고 막 자해를 하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각서를 받아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각서를 따로 이제 챙겨놓고 자기는 공항으로 가서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민수의 죽음을 다 알고 그 유서글을 본 현태는 이미 직감을 하고 있죠. 범인이 얘구나.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공항으로 떠나겠구나 해서 공항으로 찾아갔고 공항으로 찾아가서 둘이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별다른 얘기 안 하다가 너 왜 여기로 왔냐? 공항에 어디로 가려 그러냐? 이거 계속 대답 없고 별 얘기 안 하니까 너 나한테 정말 할 말 없냐?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철이가. 현태가 그리고 나서 그냥 일어서서 가죠. 그리고 인철이도 일어서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담궈지죠. 네. 어떤 찌질이한테 담궈지고 담궈진 채로 칼을 맞았는데 어쩌지 일어나가지고 막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 지성이 보이잖아요.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 현태가 딱 있는데 밖에 칼을 맞아서 어떻게든 도움을 요청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 딱 나왔더니 다른 곳을 쳐다보고 멀리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현 친구가 있고
그 친구한테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정말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태한테 옷을 딱 여며요. 안 보이게. 그 다음에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빨리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현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죠. 그 내려가는 장소에서 담그라고 지시했던 조직폭력배가 있는 거고, 사채업자가.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진짜 얘가 담그라고 했나 친구를.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밖에서가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확신을 입은 게, 넌 나한테 할 말 없냐, 그 대사. 네. 그 대사로 인해서 지성이 얘를 담글 건가 말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그냥 자책입니다. 예. 이 장면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장면이 사실 영화에서 진짜 가장 찡한 장면이에요. 왜냐면 영화 내내 지성은 진짜 바른 생활 사나이고 지성이 진짜 불쌍하고 그리고 지성이 모든 것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인철이는 가해자예요. 현태가 다 피해자고 인철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쁠 수도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작은 의리는 있는데 친구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계속 그 민수를 때리고 못살게 굴고 그 다음에 현태한테 말 안 하고 그 부모님을 결국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다 가해자인데 이게 사실은 영화 후반부는 완전히 엇갈리거든요. 영화 후반부엔 이게 완전히 엇갈려요. 정말 다른 식으로 펼쳐지죠. 그 짧은 장면 동안. 그게 어디서 펼쳐지냐면 이 테이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공항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죠. 정말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라고 해서 잘 살아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현태가 그래요. 사실은 나 못한 말이 있다. 예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그 시절에 그 산에서 이제 조난을 당했을 때 너 진짜 돌아올 생각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내가 왜 그때 네가 나오지 말고 그 오두막 안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왜 나왔는지 아냐? 내가 민수를 왜 얻고 둘이서 나온지 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워크맨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민수가 샀던 그 워크맨. 그 워크맨이 가방을 열어봤더니 민수 가방에서 워크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워크맨이 없는 순간 자신은 어쩌면 인철이가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철이한테. 난 네가 안 돌아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 워크맨이 없어진 순간. 그러니까 훔쳐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훔쳐갔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얘는 안 돌아오겠구나 싶어서 사실은 나도 혼자 나갔다. 왜냐면 너도 혼자 나갔으니까 나도 혼자 나가도 되지 않을까. 내가 민수라는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나도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혼자 나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혼자 나갔던 걸 보여주죠. 영화 속에서 옛날의 현태가 지금의 현태를 만나는 장면에서. 그러면서 가다가 사실 돌아오죠. 중간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라고 느꼈는지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우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친구를 다시 정신이 없는 이 친구를 데리고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힘이 다해서 눈밭에 쓰러졌을 때 저 멀리서 인철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 다시 그 오프닝으로 가는 거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그 장면에서 사실은 인철이는 그 이후 장면에서 워크맨이 왜 없어졌는지가 나오잖아요. 워크맨은 사실 이 셋이서 억지로 몸을 이끌고 올 때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철이는 정말 워크맨에 상관이 없이 정말 그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밑에 내려가서 목소리 걸고 사람들 구해온 거였고 정말 우정을 다한 친구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과거 시점의 인철이도 그랬고 현재 시점의 인철이도 그 보험 각서 때문에 자신을 자해를 해서 이 친구를 위한 그걸 다 마련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 화재보험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까지 벌어놓고 마련해놓은 모든 돈이랑 이런 걸 다 남겨놓고 떠나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걸 다 현태 보아라라고 다 써가지고 자신의 집에다가 다 해놓고 공항으로 몸만 떠난 거 아닙니까? 그걸 나중에 현태가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관객들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니까 관객과 현태는 그때서야 알아차리는 거죠.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진짜 의리를 지킨 거는 인철이었구나. 그리고 현태는 처음하고 끝에 두 번 다 의심을 했던 거죠. 그 처음 오프닝 장면에서도 현태는 인철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걸 끝까지 말을 하지 않은 채로 10년, 20년을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 자체도 뭔가 이들의 우정에 뭔가 결함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도 인철이를 계속 의심을 했잖아요. 사실 인철이가 죽인 건 맞긴 맞지만 어쨌든 인철이를 의심했잖아요. 인철이가 그 우정을 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철이가 민수도 죽인 거고 우리 모두를 죽인 거다. 내 어머니들도 내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심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뭔가 이들의 우정에서 더 불완전한 쪽이 어떻게 보면 현태가 아니었나 싶을 만큼 영화가 그거를 마지막에 딱 보여주고 거기서 나오는 그 페이소스 막 그 강한 그런 슬픔과 뭔가 비애 같은 것들이 관객들을 막 뒤덮습니다. 이게 포스터를 보면은 포스터 문구가 그거예요. 뭡니까? 의심하는 순간 지옥을 보았다. 아, 그게 제가 보기에 지성의 지옥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시작된 게 아니었나. 아 그런 생각을 맞네. 해봅니다. 친구를 진짜로 믿지 못했던. 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만 보면은 현태가 나쁜 놈이고 인철이가 괜찮은 놈 같이 보이잖아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인철이가 사실은 나쁜 놈이죠. 인철이의 나쁜 놈이 뭔가를 살펴보면 요즘 의리가 대세지 않습니까? 의리. 네. 분명히 인철이는 의리 있는 캐릭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우정을 배신한 적이 없잖아요. 살펴보면. 근데 인철이의 선택 때문에 모두가 괴로워했죠. 그리고 인철이는 자기의 삶조차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단 한 명뿐인 그 여자도 자신을 바로 배신하잖아요. 돈이 보이면. 그렇죠. 그럴 만큼 인철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를 살펴보면 인철이가 그 의리라고 불리는 작은 의, 그러니까 소의는 아는데 커다란 의는 모르는 거예요. 대의는 모르는 거죠. 대의는 모르고 소의만 아니까 이 대의와 소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뭔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의 의리, 집단 내에서의 의리는 지키는데 그 집단 밖에서 진짜 보편적인 뭔가 보편적인 뭐 공익이라거나 대의라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의리를 지켜야 할 그 친구들도 괴롭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좀 인철이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이 잘못된 선택이 가져오는 그런 깊은 뭔가 비애가 느껴지는 장면들, 그리고 현태의 과거에 믿지 못했고 또 지금도 믿지 못했던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현태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자신이 마지막에 울잖아요. 자신이 담그라고 해놓고, 담그라고 한 시점에서는 사실은 친구도 아니었어,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옛날에도 친구 아니었고 그때도 우리를 버리려고 했었으니까 지금도 친구가 아니다,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내 친구인 민수도 죽였으니까, 이게 현태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모든 걸 알아버린 시점에 워크맨 거는 사실 알지 못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친구는 현재 시점에서는 진짜 의리를 지키려고 했구나라는 걸 아는 시점에 내가 얘를 믿지 못했구나 하면서 진짜 지옥을 보는 게 아닌가. 찡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이 영화에 대해서 좋았던 배우 그리고 몹쓸 배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전 좋았던 배우는 네. 영화에서 주지훈 씨를 뽑겠고요. 네. 몹쓸 배우는 참 뽑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장희진 씨를 뽑을게요. 아, 장혜진 씨요? 예, 비중이 없었던 장희진 씨를 네. 그나마 그냥 뽑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장혜진 씨가 별로였나요? 참 애매해요. 많은 장면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이 안 좋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냥 애매한데. 뽑는 거구나. 예. 이제까지 예쁘면 다 좋은 배우 뽑아줬잖아요. 안 예뻤어요? 이제 많이 나이를 먹은 것 같은 좀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예. 네, 저는 좋은 배우로 지성 씨를 뽑겠습니다. 지성 씨 연기가 사실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주지훈 씨가 연기를 잘했어요. 분명히 잘했는데. 그쵸. 억제하는 연기하기는 힘들죠. 네, 주지훈 씨 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성 씨에 비하면 하기가 쉬운 연기라고 볼 수가 있죠. 폭발시키고 분출하는 연기는 분명히 강렬하게 다가오지만, 그리고 잘해내는 배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연기가 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지성 씨는 억제하는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막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정말 그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의 고민들을 보여줄 때,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정말 모르고 있는 연기를 할 때, 사실 자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대본을 다 봤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연기 하기가 쉽겠습니까? 모르는 연기를 잘했다는 점에서 저는 지성 씨를 뽑고요. 네. 사실은 쓰리톤 모두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몹쓸 배우로는 이 부분이 좀 뽑기가 곤란한데, 그래도 뽑자면 지성 씨 아버지 중간에 한번 일어나시잖아요. 네네. 네, 그 아버지 캐릭터가 까먹었네. 지석 씨 아버지. 네. 나도 그 사람 할래요. 그 일어날 장면이 없는, 그 사람은 뭐야? 네. 이 아버지가 좀 일어나실 필요가 있던 없는 캐릭터였고, 이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방해해요. 이 아버지가 없으면 영화가 진행이 안 되긴 하는데, 그쵸. 처음에도 쓸데기 없이 완전 범죄 되는 상황에 와가지고 방해하고, 나중에도 쓸데기 없이 일어나가지고 막 깨어났다가 다시 죽어갔다가,
아버지의 캐릭터가 좀 무리한 캐릭터 설정이 아니었나. 맞아요. 영화가 너무 극적으로 가려고 자기적인 설정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버지를 몹쓸 배우를 뽑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을 갖죠.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 영화 추천이에요? 예. 네. 추천의 이유는 지나칠 뻔했던 괜찮은 영화 한 줄 평. 추천사가 늘 깔끔하게 갑니다. 예, 왜냐면은 정말 그냥 지나쳐 갈 뻔했던 영화였으니까. 네. 하지만 안 봤으면은 네. 안 봤으면 앞으로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이 영화는 다시 주목하게 될 영화는 아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보고 나서 굉장히 괜찮은 영화를 봤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훨씬 뛰어났던 네. 예, 그런 영화라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근데 추천은 아닙니다. 영화 좋은 칭찬을 많이 했지만, 근데 이제까지 봤던 영화들 중에 추천하고 비추천의 경계에서 비추천은 아니지. 추천하고 추천이 아닌 보말의 경계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좋았던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프닝과 엔딩 씬이 정말 잘 마련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영화의 짜임새를 높이는 되게 많은 설정들과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말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엿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고, 또 다른 축에서는 배우들이 너무 출중한 연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의 두 축이 되게 잘 가고 있는데, 아쉬웠던 장면은 힘이 너무 들어갔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영화가 느와르 영화로서 되게 분명히 괜찮게 만들어졌음에도 아까 아버지의 다시 일어나시는 씬이라거나 네. 영화 중간중간에 꼭 이렇게 가는 게 좀 자기적이다 내지는 좀 개연성이 없지 않나 싶은 장면들도 있고, 약간 설정을 좀 억지로 맺은 듯한 장면들도 저는 몇 장면이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꼭 만약에 이 캐릭터가 이렇게 행동을 안 했으면 영화 전체가 다르게 굴러갈 수도 있었는데 너무 그렇게 자기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감독님을 좀 주목하다가 나중에 좀 힘을 빼고 찍으시면, 너무 처음이니까 원래 힘이 들어가잖아요. 힘을 빼고 찍으시면 좀 더 괜찮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근래 들어서 본 느와르 중에, 그리고 요즘 느와르들이 계속 많이 찔러야 한다, 그리고 많이 벗겨야 한다,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황제를 위하여 같은 영화가 대표적인데, 그렇죠. 그렇게 찌르는 장면도 거의 없이, 한두 장면 말고는 거의 칼질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벗는 장면은 심지어 한 장면도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말 못하시는 부인 얘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지성의 말 못하는 부인, 그 캐릭터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따뜻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이 느와르와 드라마가 정말 성공적으로 결합하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을 만큼 좋았던 부분들, 가능성을 많이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본 영화 좋은 친구들에 대한 평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볼 영화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다음 볼 영화는 원래 저번에 한번 네. 저희가 사전 녹음을 했었는데 네. 날라갔어요? 네, 다 날아갔어요. 못 붙입니다. 예. 혹성 탈출입니다. 네. 반격의 서막이고요. 이거 첫 번째 영화를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영화도 분명히 빨리 개봉하나 늦게 개봉하나 어차피 네. 예매율 1위는 했었을 것 같았고요. 네, 볼 사람은 보는 영화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혹성 탈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첫 번째 것도 평점도 괜찮았고 재미면에서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편에서는 이제 반격의 서막 해가지고 이제 네. 그 유인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누구나가 보고 누구나가 본 다음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영화 혹성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혹성 탈출. 네,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이죠? 네, 그렇죠. 네, 이 영화를 보고 반격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지 한번 기대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영화는 다음 주에 녹음하게 할 거고요. 네. 네,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박기사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